아프리카 0개, 유럽과 미국에는 한 10개쯤, 러시아에도 딱히 들어본 적 없는 것 같고, 네로라 하는 거대한 대륙에는 없는데 한국에만 무려 2,500개가 넘는 시설이 있습니다. 터널입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직장인들은 터널을 거치지 않고 출근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흔한 시설이죠.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는 도로터널만 2,566개, 총 연장은 1,897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이 다니는 터널은 제외한 통계로 이를 포함하면 말 그대로 지하에 대한민국 땅 하나가 더 있는 것이라고 엔지니어들은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터널 개수는 거의 최상급인데요. 바로 국토의 70%가 산지인 만큼 길을 내기 위해서는 터널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평지인 유럽이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터널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터널을 만들 수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큰 나라는 터널을 뚫을 이유가 없습니다. 엄밀히 미국은 터널 기술력과 자본력을 모두 갖춘 최강국입니다. 반대로 우리보다 더 험난한 산지를 가진 남미 국가들이나 중앙아시아, 동남아 같은 나라들은 산을 타고 가던 돌아가던 뭐가 됐던 간에 도시를 이동할 때 수시간이 걸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반나절이나 하루를 가기도 하죠. 우리도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강원도 갈 때 한계령, 대관령 몇 시간씩 멀미 참아가며 산 타고 다녔죠. 이동 시간이 비효율적이다 보니 생산성은 낮아지고 결국 국가 전체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결국 돈도 기술도 없는데 터널은 비싸고, 그래서 터널은 한 국가의 부의 척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1km를 까는데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평균 200억에서 250억 원 정도로 잡습니다. 그런데 터널은 일단 멀쩡한 산을 깎던 땅을 파던 해야 하고 장비를 써야겠죠. 이 기계 장비가 또 어마하게 비쌉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터널은 1km 전진하는데 약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고속도로의 4-5배에 달하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우리나라의 터널 개수는 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130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기는 한데 어쨌든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당시 1인당 GDP가 2만 달러가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터널의 개수도 함께 늘어났죠. 그리고 지난해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10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우리나라는 터널도 2배 이상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터널이 뭐길래 이렇게 비쌀까요? 쉽게 말하면 땅을 파들어가면서 무너지지 않게 공구리 치면서 들어가면 끝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먼저 갱도 입구를 만들고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 안반이 무너지지 않게 쇼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지보재를 설치해 2차 쇼크리트를 한 다음 지하수가 새지 않도록 방수시설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치 형태를 만들기 위해 라이닝 콘크리트를 하면서 전진하고 최종적으로 도로를 깔게 되면 터널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잠깐, 터널은 왜 아치형일까요? 일반적으로 터널은 도로터널, 해저터널, 하저터널 등 지형에 따라 구분하는데 공통적으로 모두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런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또는 삼각형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걸까요? 네,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 형태로 터널을 만들게 된다면 하중이 모서리 쪽이나 특정 부분에 몰려 힘이 많이 실린 부분이 무너지면서 붕괴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치형으로 만들게 되면 하중이 아치를 따라 분산돼 집 표면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사실상 터널 기둥은 힘을 땅으로 전달해 줄 뿐 구조물 자체에 실리는 부담이 없다는 거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지진으로 모든 SOC 시설들이 의무적으로 내진 설계를 하고 있는데 터널은 사실상 집 표면과 접지하고 있는 만큼 그 피해도 가장 적고 안전하다는 게 구조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찌됐던 터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반입니다. 안반이 튼튼하면 쇼크리트나 이를 고정시키는 록볼트가 많이 안 들어가도 되죠. 반대로 안반이 약하면 막장이 나타날 때마다 집안을 분석해야 하고 쇼크리트나 록볼트도 자연스럽게 많이 필요합니다. 가끔 TV를 보면 자재가 별로 안 들어가서 부실공사를 많이 하는 뉴스가 많은데 몇몇 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 터널이 헛소리라는 말까지 해가며 기분 나빠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합니다. 그러면 세계 속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히 탑 오브 탑입니다. 기본적으로 터널은 각 나라마다 안반 상태가 달라 기술력을 수치화하기는 까다로워서 대부분 굴착 방식으로 그 수준을 가늠하고 있는데요. 터널의 굴착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툼, TBM 두 개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나튼 방식에 있어서 세계 최고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나튼 방식은 기본적으로 안반이 단단한 지형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으로 먼저 터널을 만들 곳에 천공을 만들고 이곳에 다이너마이트, 즉 장약을 설치해 발파합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에멀전 폭약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단단한 안반이나 돌을 파괴할 때 씁니다. 산지가 많고 더욱이 안반 가운데 견고함이 탑급인 화강암이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제격이죠. 몇천 개나 되는 터널을 뚫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가 이 분야 최고 정점에 올라선 겁니다. 물론 다이너마이트를 무작위로 터뜨리는 것은 아니고 안반을 분석해 폭약을 설치할 곳에 밑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기계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나서 폭약을 설치하는데 한 번 발파를 할 때 사용되는 폭약만 평균 80kg에 달합니다. 나튼 방식을 통해 만든 대표적인 것이 인제 양양 터널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11번째, 국내에서는 최장인 10km 규모입니다.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송추 인터체인지와 호원 인터체인지 사이에 있는 사패산 터널도 나튼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현재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장 광폭 터널로 말이죠. 폭이 무려 18.8m로 편도 4차선 쌍굴 터널로 길이는 양쪽 모두 4km 정도입니다. 이 터널은 전차부대 2개 사단이 숨어있는 게 가능할 정도로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쓰임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굴착법인 TBM 방식은 거대한 무게와 규모를 자랑하는 기계를 통해 굴착하는 것으로 일명 기계 두더지라고 불립니다. TBM은 가장 앞에 달린 원형의 커터가 돌아가면서 땅을 파들어감과 동시에 토사를 후부로 배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안반이 약한 상황에서 쓰는데 특히 도심의 지하철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TBM은 세이칸 터널로 대표되는 일본이 독일과 함께 이 분야 투톱입니다. 근데 이 TBM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지막지한 크기 때문인데요. 현존하는 최대 규모는 2012년 일본 히타치에서 만든 버사입니다. 무게만 6,700톤에 커터의 지름만 17m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체 기술이 없어 해외에서 장비를 구입하거나 대여를 해야 해서 나툼에 비해서는 수준이 다소 떨어집니다. 최근까지도 관련 연구가 계속되면서 2014년부터는 국산화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세계화는 거리가 있죠. 이미 앞서 여러 번 언급해왔던 보스포루스 해협을 지나는 3.34km 구간의 유라시아 해저 터널은 우리가 만들긴 했는데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독일산 바예지드입니다. 버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직경 13m, 총 길이는 120m, 무게만 3,200톤에 달하는 초대형 기계였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터키로 기계를 운반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 20억 원일 정도였죠. 경제성으로 놓고 보면 TBM은 덩치만큼이나 장비 한 대당 수백억 원이 들어 본전을 뽑으려면 터널을 길게 뽑아야 합니다. 주로 도심 지하철이나 해저에서 사용되죠. 반면에 나툼은 미터당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이면 뚫을 수 있으니 우리나라처럼 터널 길이가 짧은 경우에 효율적이죠.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정도가 세계적인 터널 강국인데요. 여기서 터널을 실제 많이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갖춘 나라로만 한정해보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최근 떠오르는 중국 정도가 진짜 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터널 시장의 최강자 타이틀을 놓고 한중일 삼국지가 치열하게 펼쳐질 예정인데요. 그런데 최근 해외 터널 시장의 돌아가는 양상이 우리에게 상당한 이득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서남, 동남아시아 국가나 중남미 시장 등은 물론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못 사는 나라들이 터널을 뚫고 싶어 안달나 있습니다. 만들어야 할 터널은 많은데 기술 가진 나라는 한정돼 있다 보니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이 가장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은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근자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한중일 3국 가운데 전반적인 터널 기술력이 뛰어난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터널에 관련된 기본 개념 및 사례들을 모아둔 시방서가 전 세계 탑급인데요. 워낙 꼼꼼하고 철저한 민족 특성상 매뉴얼화가 일상화되어 있고 관련 논문도 수없이 많죠. 터널을 짓고 카피하는 능력은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이지만 기반은 대부분 일본 것을 그대로 번역해 사용하는 실정이죠. 하지만 지나치게 매뉴얼에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 혁신적인 시도나 융통성이 없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국이나 중국과 비교해 안 되는 것도 많고 발주처의 요구에 태클을 걸어 갈등을 빚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3국 가운데 가장 인건비가 비싸 못 사는 나라에서는 쉽게 일을 맡기기도 어렵고요. 또 다른 경쟁 상대인 중국은 3국 가운데 터널 기술과 관련된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터널 분야에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다 보니
단기간에 기술력이 높아졌고 그 넓은 대륙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터널을 뚫으며 경험치를 쌓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의 1대1로 사업의 핵심으로 터널이 떠오르면서 현재 라오스, 대만, 네팔 등을 관통하는 철도 및 해저 터널을 놓는데 혈안이 돼 있죠. 대륙스럽게 그 길이가 무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진정한 중국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 일당 체제의 한계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과업 달성을 가장 일선 목표로 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죠. 또 터널마다 편차가 심하고 여러 분야에서 그야말로 중국스러움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만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적정한 인건비, 탑급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국내 엔지니어들의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듯이 빠른 시간 안에 목적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터널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그야말로 발주처가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 없는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터널을 통해 지구 1대1로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325km라는 전무후무한 세계 최대의 해저 터널을 계획하고 있고 논란이 있지만 부산에서 출발하는 한일 해저 터널도 구상 중입니다.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실현이 불가능하지만 미국과는 무려 1만 킬로미터 규모에 달하는 태평양 해저 터널에 대한 얘기도 있죠. 모두가 한국과 연결하려는 것은 기술력과 부유한 경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90년 전 일제가 만들어준 아시아 최초의 해저 터널인 통영 해저 터널로 시작된 터널 역사. 이제 우리는 꼭 1세기를 앞두고 터널로 세계 정상에 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GTX가 유련 터널이 환경으로 안전 문제로 만만치 않은 반대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직도 터널이 캄캄하고 어둡고 마냥 불안하기만 한 시설일까요? 터널이 없었다면 반나절 생활권이라는 말도 소말리아보다도 못 살던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소한의 자연을 이용해 우리의 일상을 기름지게 한 터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도시공학 엔지니어링이 아닐까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